제9절 분석시료 준비, 9-1 고체시료 준비, 핵심 이론 01 고체시료 채취. 고체나 액체나 기체나 시료를 채취할 땐 기준된 그 표준화된 작업 지침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의해서 고체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고체 시료는 실제로 내용이나 어떤 성상이나 또는 입자의 크기나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대표성이 있는 그런 대표 시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양한 고체 시료의 양을 소량씩 이렇게 여러 장소에서 채취해서 잘 혼합한 후에 그것을 대표성 있게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시료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죠.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원추사분법이나 뭐 구획법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시료를 대표성 있게 만드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고체 시료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물리적인 특성은 밀도, 비중, 경도, 결정, 자성, 색과 좋은 색, 그리고 방사성, 광택 총 8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겠지요. 밀도는 보통 밀도를 우리가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하고 표현할 때 이게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이게 밀도입니다. 그래서 단위 부피당 무게가 얼마큼 되는가 그것이고요. 비중은 물과 비교했을 때 이제 무게의 밀도의 비겠죠. 그래서 물과 비교한 그 비중의 값이 1보다 크면 물보다 무겁고요. 1보다 작으면 물보다 가볍게 되겠죠. 경도는 물체가 얼마나 딱 단단한지, 연한지, 결정은 광물이 지닌 그 단위 구성의 고유 형태,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가장 작은 단위 구성의 체가, 자성은 자력 성분을 자기장을 받아내는 성질이 있는지 없는지, 자석이 붙는지 안 붙는지 그런 거고요. 색과 좋은 색, 색은 뭐 다 아실 테고, 좋은 색은 좋은 판에 광물을 긁으면 이제 가루가 나오잖아요. 그 색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방사성 물질을, 방사능 물질을 가지고 있는 성질, 광택은 얼마나 반짝반짝 빛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적 특성이라고 하죠. 반면에 화학적 특성은 이제 연소열이나 표준 생성 엔탈피, 그리고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가연성, 뭐 물질이 반응할 때 변하는 뭐 산화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학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 보시겠습니다. 고체 시료의 특성 가운데 특정 물질마다 완전한 전자 교환이 발생했을 때 해당 원자가 갖게 되는 전하의 수를 의미하는 것은 산화수죠. 화학적 특성이고요. 산화수가 증가, 감소 뭐 이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입도는 고체 시료를 분석하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입도가 고르면 고를수록 보다 고체 시료를 분석하는 것이 쉬워지겠죠. 너무 불균형하면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으면 분석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쇄기를 써서 입도를 고르게 실제로 합니다. 분쇄에 작용하는 힘이 총 4가지입니다. 압착, 충격, 마찰, 절단. 압착은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부피를 작게 이렇게 누르는 거고요. 충격은 때리는 것, 마찰은 말 그대로 마찰, 서로 부딪히는 힘, 절단력이 이게 찢는 힘이에요. 그래서 분쇄에 작용하는 힘은 총 4가지입니다. 분쇄 원료의 크기 또는 분쇄 입자의 크기에 따른 분쇄기의 구분을 적어 놓았거든요. 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거친 분쇄기, 중간 분쇄기, 고온 분쇄기, 초미세 분쇄기, 그리고 이제 크기, 분쇄 입자의 크기나 뭐 원료의 크기 또는 분쇄기, 이것을 연계해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분쇄 원료의 크기가 3에서 10mm 정도일 때 사용하는 분쇄기를 우리는 고온 분쇄기라고 합니다. 입경의 크기 기준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9-2 액체시료 준비. 핵심에는 01 액체시료 채취. 액체시료 채취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굴절은 매질이 바뀔 때 빛의 이동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각도가 꺾여서 빛이 이동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를 하고요. 증발, 증류, 추출 뭐 이런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증발은 말 그대로 끓이는 건데 증류는 그 끓이는 것을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조작이겠죠. 추출은 액체 혼합물과 고체 혼합물이 섞여 있을 때 가용성 성분의 용매를 가해서 원하는 물질만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조작을 말합니다. 즉 액체나 고체 중에 잘 녹는 어떤 그 성분과 잘 녹는 용매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 그 용매 고체가 잘 녹으면 걔만 용매에 싹 녹으면서 분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체 액체 추출, 액체 액체 추출로 나누어서 구별할 수 있다. 용해도는 기본적으로 특정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수입니다. 용매, 용질, 용액 다 기억하시죠? 용질은 설탕물로 얘기를 해볼게요. 설탕이고요. 용매는 물이죠. 용액은 뭘까요? 네, 설탕물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용해도 곡선이거든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대상 물질들이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지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거죠. 대부분 온도 상승하면, 그렇죠? 용해도도 늘어납니다. 특정 물질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성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액체 시료 채취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채취를 합니다. 첫 번째, 시료 공기를 액체 중에 통과시키거나 또는 액체의 표면과 접촉시켜서 용해, 반응, 흡수, 충돌을 일으키게 해서 해당 액체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물질, 이것도 액체가 되겠죠. 그것을 이제 녹이거나 뭐 반응시켜서 채취하는 그런 방법을 의미를 하고요. 액체의 중요한 물리적 특성 중에 이제 비중값이 있죠. 그래서 비중 차이로 인해서 분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취 전에는 반드시 용기를 잘 흔들어서 용액을 균일한 성분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용기는 시료에 의해서 부식 또는 오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리병이나 이제 폴리에틸렌병, 이게 약간 뜨거운 상태가 되면 유리병을 좀 활용하겠죠. 폴리에틸렌이 가격이 싸니까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액체 시료의 채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료 공기를 액체 중에 통과시켜서 하지요. 용해 반응 충돌 과정을 통해서 채취하지요. 액체는 비중 차이가 없으므로 있습니다. 비중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채취할 수 없죠. 유리병 또는 폴리에틸렌병, 폴리에틸렌이 싸니까 많이 쓰는데 뜨거운 물질을 쓸 때는 유리병을 반드시 써야 된다. 답은 3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이 액체 시료의 물리화학적 특성. 이 부분은 액체 시료가 지니고 있는 이제 물리적 특성이나 화학적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쭉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용이 어떤지 한번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면서 다 다뤘던 내용들이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액체 시료가 지니고 있는 어떤 그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이나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화학물질 정보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문제 보시겠습니다. 유체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저항값으로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이 고유의 저항값과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우리는
점성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끈적끈적한지. 그래서 점성이 높은 물질일수록 그 어떤 입자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침투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03 분석용 용액 제조.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실험 도중에 이제 분석용 용액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기준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하고요. 1000ppm을 기준으로 이제 얼마큼 희석하느냐 양을 정하거나 뭐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ppm 표준 용액으로 검정 곡선형 5ppm 용액을 이제 만들 때에는 부피를 몇을 이제 넣어야 되느냐 뭐 이런 과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NV, N-V- 이 공식을 이용해서 1000ppm 몇 ml가 5ppm에 이제 100ml가 되는 농도와 같은 값일 때 X가 0.5ml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1000ppm의 0.5ml를 이런 매스 플라스크의 1000ml에 요거를 이제 0.5ml를 집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물로 채우면 이게 5ppm이 되는 겁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10, 15, 20ppm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는 10ppm은 1mm, 15ppm은 1.5mm, 20ppm은 2.0mm를 이 매스 플라스크에 집어넣고 눈금까지 물을 채워서 우리가 검정 곡선형 5, 10, 15, 20ppm의 용액을 제조할 수 있는 거죠. 또한 표준 용액으로부터 희석한 용액이 정확한 농도인지는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산화 나트륨 0.1몰 수산화 나트륨 표준 용액을 제조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수산화 나트륨의 이제 화학식이 NaOH잖아요. 이게 40g/몰입니다. 1몰당 무게가 Na 가 23이고요. 산소가 16이고요. 수소가 1이에요. 그래서 다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0g이니까 1몰 농도라는 게 결국 40g/L잖아요. 그러면 0.1몰을 만들어야 되니까 0.1몰은 이 농도의 10분의 1이니까 결국에 4g/L. 물 1리터에 4g을 녹이면 돼요. 그러니까 물 1리터가 아니라 4g을 녹여서 총 전체 부피를 증류수 1리터로 만들면 0.1몰 수산화나트륨 표준 용액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처럼 우선은 수산화나트륨 4g을 증류수에 녹인 후에 그 증류수를 이제 이 용기 안에 집어넣죠. 매스 플라스크에 집어넣고 깔때기를 이용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류수가 들어있는 씻기병, 뭐 세척병, 뭐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물을 요 깔때기에 붙은 그 이제 수용액 상태의 물질들까지 다 녹여서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거꾸로 뒤집었다가 다시 원위치 시킨 후에 물을 요 목선까지 채우면 전체가 1리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는 4g의 NaOH가 들어있고 이게 0.1몰 수산화 나트륨 시용액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조하시면 됩니다. 문제 보시겠습니다. 분석하기 위한 기준 용액으로 정확한 농도의 표준이 되는 용액. 답이 여기 나와 있죠. 그럼 표준 용액이죠. 답은 2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사, 액체 시료 필터링 및 원심 분리. 액체 시료의 필터링이라는 것은 분석 시료 안에 이제 포함된 불순물을 제거시키기 위한 그런 여과 장치로
전처리 중에 하나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 필터링을 이제 잘 해야 장비의 수명이 연장되고, 그리고 이제 불순물이 제거됐으니까 결과값이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겠죠. 이 원심분리는 첫 번째 조건은 서로 섞이지 않아야 돼요. 그 원심분리를 이용해서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이. 그리고 두 번째는 밀도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상이한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밀도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원심분리라고 합니다. 원심분리를 한 이후에 상부에 떠 있는 물질을 이제 부유물이라고 하고, 바닥에 가라앉은 고형체를 펠릿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용도는 주로 액체 추출법이나 또는 액체 시료를 추출 용매로부터 분리하는 조작이 포함이 되고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이용하는 분야가 세포에서 혈청 또는 혈장, 이게 다 밀도가 다르고 서로 섞이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분리하는 조작 등에서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사용 시 주의사항이나 기타 사용법에 대해서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원심분리 장치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 이 안에 이제 분리하고자 하는 대상 시료를 용기에 넣어서 집어넣으면 이게 빠르게 회전을 하겠죠. 회전을 하면서 그 물질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이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 밀도 차이에서 부유물과 펠릿 형태로 분리가 되는 거죠. 원심분리기의 기본 사용법은 그렇습니다. 핵심 예제 1번. 분석 시료 중에 포함된 미세한 불용물을 걸러 깨끗하게 하는 일종의 여과 처리, 전처리 중 하나다. 필터링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꼭 숙지해 주시고요. 2번. 물리적 분석 방법 중에 하나인데 세포에서 혈장을 분리시킨다. 이거는 원심분리죠.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05. pH 측정 및 pH 미터의 보정. pH 측정할 땐 이게 굉장히 예민하고 파손되기 쉬우니까 깨지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pH 측정 후에는 각 전극 끝에 남아있는 시료 용액을 깨끗이 증류수를 세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유리전극을 닦을 때 거꾸로 돌리거나 옆으로 누이면 안에 있는 그 KCl 충전액이 새어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pH를 측정하고 사후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 pH 미터 보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사용 후에 전극을 증류수로 여러 번 세척을 합니다. 그리고 전극을 내가 이제 보정하고자 하는 인산염 표준 용액으로 1회 세척을 한 후에 이 용액에 담궈서 이 인산염 표준 용액 pH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담궈 놓고 기다리는 작업,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pH 값의 평형을 맞출 수 있겠죠. 그러면 인산염 표준 용액이 나타내야 하는 그런 pH가 pH 미터에 찍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꺼낸 후에 이제 증류수로 이제 세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 표준 용액으로 세척한 후에 이제 첫 번째 인산염 표준 용액으로 세척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척을 하고 다시 pH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U단계와 그리고 요 세 번째 단계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pH 영역이 다른 표준 용액 세 가지를 기준으로 첫 번째 그 표준 용액에 집어넣었을 때 pH가 적절하게 맞춰졌는지, 그리고 나서 꺼내서 세정하고 두 번째 표준 용액에 넣었을 때 이렇게 맞춰졌는지,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이제 기기의 안정성, 데이터 값의 안정성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표준 용액에 넣었을 때 정확하게 이제 그 값을 찍을 수 있는지, 그러면 이제 검정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차 발생이 혹시 발견이 되면
그 이후에 이것을 수정하기 위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 기기를 고정하면 되는 겁니다. 핵심 예제, pH미터 측정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용 보시면 수돗물로 절대 세정하지 않죠. 이물질이 있고 특히 염소나 플로린 성분이 이 수돗물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어떤 입자성 오염물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돗물이 아니라 반드시 증류수로 세정한다. 답은 2번입니다. 9-3 기체시료 준비 핵심 이론 01 기체시료 채취. 기체시료는 대부분 성상이 이제 오염물질이라고 가정했을 때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날아다니는 유기물질로 된 그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유기화합물을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해요. 이게 몸에도 안 좋고 이제 오염적인 측면이 강해서 이것을 기체시료로 채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포함한 이제 기체시료를 채취하는 기본 원리는 주로 흡착법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흡착은 기체 또는 어떤 그 대상 분자가 이제 고체 경계면에 이렇게 들러붙는 현상을 우리가 흡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흡착시킬 수 있는 물질은 다공질 물질이어야 돼요. 포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활성탄이나 숯이나 실리카겔 그리고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활성탄도 조립이냐 입상이냐 분말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이 그림은 활성탄의 표면을 확대한 모습이고요. 입자가 어떻게 활성탄 내부의 포어로 흡착되는지를 좀 그림으로 도식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탄의 그 색직경,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마이크로포어와 메스포어와 매크로포어 세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직경이 얼마나 큰지 그 사이즈의 크기로 기준을 나눠서 정한 분류법이죠. 기체 시료를 채취하실 때는 액체와 고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기체 시료가 인체에 유해한 경우가 많고 흡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해서 채취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한 MSDS 물질안전 보건 자료를 미리 확인해서 어떻게 채취를 하는 것이 좋은지를 인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료 채취의 순서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흡착한 유량계 흡입 펌프 손으로 연결해서 설치를 하고 펌프를 작동시켜서 이제 시료를 채취한다. 그리고 채취 후에는 기본적으로 4도씨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고 일주일 이내로 분석한다라는 기준을 숙지를 해주세요. 시료 채취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불활성 관을 사용한 펌피 흡인에 의한 채취와 액체 치환, 용기 포집, 진공 치환. 이 부분은 아주 앞에 부분에서 한번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번 쭉 설명 보시면 우리가 공부했던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설명이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기체 시료 채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료 채취 장치의 순서가 먼저 흡착관이 오고 그 다음에 유량계가 오고 마지막이 흡인 펌프 순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틀렸죠. 요게 앞으로 와야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핵심 이론 02 기체 시료의 물리화학적 특성. 액체 시료와 고체 시료처럼 기체 시료도 기본적인 물리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밀도값이나 또는 기체 시료가 지니고 있는 전기 전도도 값, 또한 열에 얼마나 팽창하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열 팽창 개수 등을 통해서 물리적 특성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화학적 특성은 고체 및 액체와 유사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체 시료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연기를 해놔봤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화학물질 통합 검색 창이 있어요. 그 검색 창에 내가 찾고자 하는 물질의 이름을 치면 그 대상 물질의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물질인지, 그리고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핵심 이론 03 분석물질 기체화 및 포집. 어떤 대상 물질이 액체인 경우에 이것을 분석을 할 때 기체화해서 분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GC 같은 경우에 또는 원자흡수 분광 광도계 이런 기기에서 사용할 때 이것을 기체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석 표준 작업 지침서에 의거해서 시료 물질을 기체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다양한 반응을 통해서 어떤 물질인지를 검출기로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기마다 좀 기체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기체 시료 분석기기, 즉 GC의 기체화 장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헤드스페이스 샘플러와 그것의 단점을 보완한 퍼지 앤 트랩,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내믹 헤드스페이스 샘플러, 이 3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헤드스페이스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 헤드스페이스는 시료와 공기가 접촉하는 공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모두 이제 대상 시료를 기체화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류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좀 나오고요. 원자 흡수 분광 광도계의 기체화 방법은 분무기 생각하시면 돼요. 분무기. 작은 방울로 분무시키면 이제 자연스럽게 기체화가 되겠죠. 그 이후에 불꽃으로 용매를 증발시켜서 화합물을 열분해하고 이것을 증기 상태의 중성 원자로 만든 후에 분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문제 보시겠습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GC에서 기체화하는 장치 총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헤드스페이스, 퍼지 앤 트랩, 다이내믹 헤드스페이스 샘플러, 이 3가지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헤드스페이스 샘플러라고 했고요. 근데 얘가 정확도가 살짝 떨어져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이 퍼지 앤 트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기체 시료의 보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4도씨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보관을 하고요. 채취한 시료는 일주일 이내에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료 채취된 흡착관을 보관할 때도 흡착관 양 끝을 활성화가 안 되는 테플론 마개로 밀봉을 하고요. 그리고 깨끗한 재질의 유리병이나 금속병에 넣고 4도씨 이하의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또한 보관병 내부에 이제 활성탄 같은 흡착제를 항상 두어서 기체 시료의 손실이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작업을 진행할 때는 이제 불활성 글러브, 장갑이죠. 이것을 착용하고 작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시겠습니다. 기체 시료 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료 채취 일주일에 분석하죠. 보관하는 동안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4도씨 이하죠. 이하. 이상이 아니라. 여기 틀리죠. 답은 3번입니다.